안녕하세요. 저는 수달쌤이고요. 2025학년도 서울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돈을 내고 참석하는 것보다, 돈을 내지 않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고맙게 느껴집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달쌤이라고 하고요.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강의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안쌤 영재교육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에듀포인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가 있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파이널 50제,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파이널 수학 50제, 그다음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영재교육원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수학 부분은 제가 다 집필을 했습니다.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라고 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영재성 검사라고 하는 영재교육원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위한 교재도 제가 뭐 수학, 과학 할 거 없이 이거는 다 제가 다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영재, 모의고사. 요것도,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보 영재, 소프트웨어 영재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재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교재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출판사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들었죠. 그 이후에도 이 교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요가 막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교재들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믿으셔도 괜찮아요. 많이 신뢰가 많이 아직 쌓이진 않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과학 전람회나 발명대회 같은 과학대회도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대학고설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뭐 영재교육원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따가 뭐 궁금하신 내용들 말씀하실 때 대학고설 영재교육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진행할 겁니다. 뭐 항상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하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교육을 가야 하는 이유, 뭐고 요즘 모집 요강 분석, 대비 방법,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이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하나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시작될 건데 사실 저는 이 영재교육원에 관련된 그 뭐 설명회를 매년 하고요. 매년 하고 1년에도 몇 번씩 하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몇 번 더 남았을 텐데 항상 이제 비슷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전문 용어로 짬이 찼다고 할까요? 막 경험이 쌓이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정도는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아실 거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생겨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정보를 얻기 위해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둘째인 경우도 있지만 큰 친구 첫째와 둘째의 나이 차이가 많을 경우도 있을 거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또 준비해봤지만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또 다른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영재교육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미리 정보를 얻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또뭐 빠삭하게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분야에 저만큼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자세하게 뭐 가능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저의 경험이라든지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때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저의 생각이니까 다 그게 확실히 맞다라고 믿으시기보다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모집 요강을 이따가 살펴볼 건데 생각보다 모집 요강에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볼 거고요. 대비 방법 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할까요? 영재교육원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대학보살 영재교육원도 그렇고요.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그렇고요. 영재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교육기관에 가야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우리 친구의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기관을 이수한 이력이 들어있다면, 보기 좋겠죠? 근데 이 또 재밌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이수 이력 같은 경우 이 내용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떤 점수라든지 어드밴티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끔 우리 친구가 과고, 특목고, 영재고,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영재 교육원을 꼭 다녀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딱 넣어주고 싶어서 꼭 영재교육원에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그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재교육원을 이수한 이력은 선발에 1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내역 자체가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과정,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서류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사는 어떤 경험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 보고서를 써보는 이런 경험들은 사실 특목고나 상급 학교, 뭐 과고나 영재학교를 지원할 때의 어떤 일련의 선발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확실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지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영재교육원에 가야 되는 이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의 영재 교육을 접할 수 있다라고 정해 두었어요. 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의 영재 교육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뭐 학생들 수준이라고 뭐 수준이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반에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평균의 학생들에게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보다 뛰어난 실력을, 뛰어난 능력을, 뛰어난 영재성,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 쉽다,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따로 진행하는 영재교육원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 자체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어서 뭐 새로운 실험이라든지 탐구, 뭐 새로운 경험들, 또 발표와 토론 같은 경우 영재교육원에서 기본적인 활동이 조별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그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리더십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유능한 인재들과의 인재풀 형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재교육원에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능한 인재들, 그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학년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구나. 요즘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더 뛰어나군. 이런 본인의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인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친구들의 어떤 뭐 경험이나 서로의 관심사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자신도 그쪽 방향에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또 새롭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아까 영재교육원 수료 이력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이제 학원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는 영재교육원 다니는 것이 과고 특목고 가는데 좋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냐면 그 특목고에 합격한 친구들의 이제 스펙이라고 할까요? 과거 이력들을 살펴보면 다들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는 거예요. 합격한 친구들이 다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거죠.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다닌 친구들이 뭐 과고, 특목고, 영재학교 이런 데 합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다녔기 때문에 특목고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에 오는 친구들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년 내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목고, 뭐 과고 이런 데 오기 이전에 그 친구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영재교육원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년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들이 모이는 것이 영재교육원, 그 다음 이제 특목고, 영재학교 이런 데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는 겁니다. 합격한 학생 중에서 영재교육원 이력이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친구도 함께 할 수 있게 영재교육원에 간다면 가능하다.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발전, 이런 것들, 경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금 다들 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다든지, 어떤 지필평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면접을 준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영재교육원이 이렇게 선발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작성해야 되는구나. 자기소개서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았는데 영재교육원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었어요. 나중에 뭐 영재학교나 특목고나 갈 때 또 자기소개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써서 경험해본 친구랑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랑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음, 아직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지원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뻥이죠. 거짓말이죠. 잘못됐죠. 이미 여기에 참여하셨다면, 오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뭐 보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영재교육원에 보내고 싶다. 우리 친구 영재교육원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실 건데요. 뭐, 그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가야 하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잖아요. 교육청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보다 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죠. 그죠? 지역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 더 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난 이후에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 영재교육원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학년 영재교육원으로 이어갈지 다른 영재교육원으로 또 전환을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또 다른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재교육원을 지원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영재교육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보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영재교육원에 갈 만한 능력, 자격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어, 약간 뭐라고 할까 확신이 없으신 어머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똘망똘망 해가지고, 영재교육원에 갈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이 당연히 뭐,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영재교육원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떤가요? 주변에서, 학원에서, 아니, 주변에서 영재교육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좀, 이게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래서 누가 영재교육원에 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영재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2번, 아닙니다. 영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 영재교육원에 가나요? 라는 질문에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포인트,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신 학부모님께서 둘 다입니다.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충분한 서포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재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둘 다. 어, 오늘은 특별하게 둘 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참석하신 분들에 비해서 대답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타고나는 게 더 클 것 같다라고 하시는 어머님께서는 1번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좀 굵게 할까요? 자, 그럼 영재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겠죠. 영재. 뭘 가지고 영재라고 합니까? 영재란 무엇일까요? 영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그럼 이런 사람이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재. 영재라는 것은, 영재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영재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재의 정의가 아니에요. 영재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상 가능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영재란, 뭐,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에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가진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영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영재라고 하면, 영재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 질문의 대답에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해드립니다. 영재란 무엇인가요? 해태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해태. 해태라고 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특별한 뭐 전설 속의 그런 동물 아닌가요? 음,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영재는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해태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또 뭐가 묻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 그거는 경복궁이 아니고 저긴가요? 청와대 앞에, 어디지? 청와대가 아니고 뭐죠? 그, 여의도에 있는 건물. 어, 국회의원들 있는 건물, 그 건물 이름 뭐 국회의사당. 맞아요. 국회의사당 앞에 거기에 뭐 이렇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영재는 혜태 같은 존재입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런 영재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잘 없어요. 이미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 크죠. 아무리 뭐 보통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영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타고나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보아왔고요. 그러니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만들어지는 것,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영재에 준하는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재와 수재에 관한 어머님의 생각도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누가 영재교육원에 갈까요? 누가 가나요? 요거 생각해보면 영재가 가나요? 영재가 갑니까? 영재는 혜택 같은 존재인데요. 있다고는 하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누가 가나요? 영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는 영재 교육 대상자라고 따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입니다. 이 영재교육 대상자의 정의가 이겁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해요. 자,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 친구가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가, 타고난 잠재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진행합니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서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필평가, 그죠? 그다음에 면접도 진행하고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뭐 영재성 입증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친구가 영재 교육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서울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만 보는 학년이 있고요. 지필평가와 면접을 함께 보는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타고난 영재가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고 타고난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받으면 충분히 영재교육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에 가는 영재교육 대상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만들어지는 것, 노력하는 것, 경험하는 것. 사실은 경험이 굉장히 큽니다. 경험이 커요. 경험이 커요. 왜냐하면 영재교육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평소에 접해보는 문제들과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달라요. 선행학습 한다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학습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를 얼마만큼 접해봤느냐, 얼마만큼 사고력, 머리를 잘 써서 똘똘하게 영재성을 가지고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평가 요소가 되다 보니까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경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경험이 없는데 지금 시작해서 경험이 없는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재교육원을 1년 내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그죠? 제가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9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빠르면 8월 말, 9월 정도에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9월부터 8월부터 이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친구들이 뭐 빨리 시작해봐야 한두 달 먼저 시작했다는 건데 경험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갭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갭이다. 그리고 이미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서울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순서로 선발이 진행됩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재교육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개념적인 부분, 거시적인 부분, 왜 가야 됩니까? 누가 갈까요? 이런 게 됐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서울지역의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이 진행됩니까? 선발 과정이에요. 선발 과정은 여러분이 보통 이제 가서 이제 시험 보는 것을 선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선발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지원 단계라고 해가지고 1단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1단계. 지원 단계로 GED라고 하는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스스로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고 사진도 입력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이제 작성한 다음에 지원합니까? 네, 지원합니다. 하고 이제 뭐죠? 돈 내야 되죠. 그 무슨 돈이라고 합니까? 수강료가 아니고, 응시료. 응시료를 냅니다. 보통 4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응시료 내고 하면 이제 지원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지원서 출력하고 난 다음에 출력한 지원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럼 학교에는 이제 뭐 지원서가 이제 막 쌓이겠죠. 학생들이 이제 나도 지원했습니다. 나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지원서가 여러 개의 지원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서를 보고 첫 번째가 여기 지원 단계였죠. 두 번째 추천 단계인데 추천 단계의 첫 번째 학생 관찰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각각 지원서를 제출한 친구들을 평가합니다. 누가? 담임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평소에 활동이 어떻고, 교우 관계가 어떻고, 영재성은 어떻고, 리더십은 어떻고, 뭐 이런 배려심은 어떻고,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5칸으로 나눠져서 매우 아니다, 많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학생 관찰 평가로 진행된 체크리스트는 최종적인 선발의 20% 정도 반영이 됩니다. 20% 정도 반영이 돼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친구의 점수의 20%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담임 평가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학교 추천이 학추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담임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여가지고 우리 친구 이제 영재교육원 추천합니까? 합니다라고 이제 추천서를 완성해 주는 단계예요. 예전에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뭐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2명, 3명 이렇게 어, 한 반에 뭐 1.2명 뭐 이렇게 있었.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가 추천이라고 해서 내가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어요라는 의사를 표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추천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선발 규정이 지원하는 추천 규정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확인하고 추천서에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만 진행해요. 그래서 여기 80%. 그러면 앞에서 평가한 관찰 평가 20%, 시험 결과 80%, 그래서 100%로 활용해서 학생 선발이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등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70%, 창의 인성 평가 10%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앞에 추천 과정에서 관찰 평가 과정에서 20%와 합쳐져서 총 100% 선발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발되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예상 못했는데, 나 시험만 잘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음? 자, 학생 관찰 평가 진행에 20%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학생 선발에 20%나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선발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어요. 우리 반에 있는 3명의 학생들인데 영재교육원에 간다고 해요. 이 친구 열심히 합니까? 네,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 5점. 이 B 열심히 합니까? 네, 열심히 합니다. 5점. C 열심히 합니까? 아니요, 열심히 안 합니다.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시된 친구가 있다면 눈여겨보겠죠. 아, 이 친구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뭐 1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20%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이 20%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변별력, 즉 점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가서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고 창의인성 평가에서 확실히 창의적인 답변을 써서 점수를 더 얻는 것이 변별력,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1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20%의 확률로 반영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반영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학생 관찰 평가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선생님의 어떤 평가에 학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찰평가 진행하는 그 시기에 조금 더 착하게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점수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이 진행됩니다. 여기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단계로 바로 넘어왔네요. 바로 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말씀드릴래요. 자, 영재교육은 선발 과정인데, 영재교육은 선발 시기 같은 것도 좀 봐야 돼요. 시기. 선발 시기.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영재교육원 선발이 진행되냐면, 첫 번째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선발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선발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학급 영재 학급이 요런 순서로 선발을 진행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물건을 거르는 채로 설명을 하거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는 이만큼 큰 채로 학생들을 걸러요. 그래서 이 채를 통과하지 않는 큰 알갱이들만 거르는 겁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채로 학생들을 걸러서 여기에 걸리는 친구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영재 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채로 걸러서 여기에 걸리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뭐 객관적인 실력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가장 더 실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 순서,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알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만약에 지원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GED를 통해서 지원하신 다음에 지원서를 학교에다가 제출하시고 끝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서 시험 보셨을 건데,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신경 쓰지 못하시는 동안 학교에서는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올해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항상 이렇게 선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는 게, 모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셨을라나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학부설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순서로 선발이 진행됩니다. 선발 시기 차이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울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입니다. 여기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고요. 여기 그냥 강남서초교육지원청밖에 없네요. 제가 강서 양천도 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자, 비교해 볼게요. 뭐 비교할 건 따로 없지만 이 모집 요강들을 살펴보면 각 교육지원청의 특징도 좀 드러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심플하게 공지하는 요약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약도 이렇게 어떤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일단 강남서초 보면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치초, 엄북초, 추가 융합 과정인데 초등학교 3학년, 내년에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관내 학생, 그러니까 강남서초구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인데 대치초도 지원하고 엄북초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곳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돼요. 그죠? 한 곳만 지원 가능. 아시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영재교육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학교 학생을, 20% 미만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다 뛰어나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교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40%면은 2, 4, 8, 8명이나 되긴 하네요. 어.
같은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서 그 친구 학생들이 점수를 다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실력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학교 학생들이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차지했는데 이 학생들이 다 한 학교의 한 영재 교육 기관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9등, 10등은 떨어집니다. 다른 학교 뒤에 있는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음,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대치초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치초에 꼭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엄북초에 해도 돼요. 근데 뭐 얘네들은 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뭐 지원할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서 지원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학교 요렇게 지원하셔라. 요 관내 그러니까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3학년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수과학 융합 과정은 관내 학교 관내 지역 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수학 과학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5학년도 되어 있잖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5학년은 연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4학년 과정을 들어서 4학년이 지원해서 작년 5학년 과정을 들은 친구만 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은 현재 3학년, 4학년, 6학년뿐이라는 거예요. 수학, 과학은요. 수학과학은 5학년인데 새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5학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작년에 영재교육원을 들었던 친구들 40명 중에서 절반 떨궈내고 한 번만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러면 난 5학년인데 할 영재교육원이 없나요? 융합정보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과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뭔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수학 분야랑 융합과정, 수학, 과학 융합과정은 관내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융합정보과정은 서울 전체에 총 7곳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총 7곳의 학교에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 총 이런 교육지원청이 10개, 11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7개니까 어떤 곳에는 이 융합정보 과정이 있고 어떤 곳에는 융합정보 과정이 없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거는 서울이면 누구든 지원해라. 지원할 수 있게.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곳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7개로 확인하고 알고 있었는데 한 곳 줄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급이니까 TO가 줄었네요. 맞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융합정보 과정도 작년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원초까지 포함해서 그죠? 뭐 줄었네요. 아쉽다. 학생이 줄어서 그랬나요? 아무튼 여기 융합정보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인데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원초에만 지원해야 되느냐? 강남서초 지역 학생은 1원초에만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영재교육원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다는 거. 그러면 뭐 가까운 데 지원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교육지원청에 한 곳씩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서울 지역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학생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지원할 수 있어요. 내가 강남 서초에 살고 있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 중하초에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이 다르니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지원율이 떨어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은 누구나 다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잘 안 가게 되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 곳에 지원하거나, 어, 있는지도 모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서울 지역 전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수학, 융합, 수과학 같은 경우는 누구만 처음 관내 학생 학생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2번 무엇라고요? 지난해에 수료했던 수료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미술이나 융합정보과정은 아까 뭐였죠?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 학생들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놨죠? 좋습니다. 여기 강서 양천이 융합과정 TO가 더 크네요. 여기 지금 총 100명 모집이고, 여기 아까 80명 모집이었죠. 그죠? 좋아요. 예전에는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요 분야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영재교육원을 수과학 융합과정을 하나 더 열어서 운영했던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좀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음. 해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과정,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청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우리 학생이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원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지원할지 달라지니까, 갈산초에 지원할 거냐, 백석초에 지원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0명을 뽑고 40명을 뽑으니까 일단 갈산초에 지원하면 뭔가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오히려 더 몰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학교 주위에 좀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어딘가를 고민해 봤을 때 누구나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럴 거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그냥 집 가까운 학교를 지원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종종 물어보세요. 어느 학교 지원할까요? 가까운 데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방금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따라오시다 보니까 가까운 데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 같죠? 아, 선택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선발하는데 이제 선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학생 지원 단계, 추천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죠. 학생은 이제 지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전용료 4만 원 여기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가서 시험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학교에서는 이제 추천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담임 추천, 관찰 추천, 뭐 학교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추천 단계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평성 때문에서라도 관찰 추천 과정에서 학생들의 점수 편차를 크게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적은 점수를 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 단계를 여러분께서 모르셨거나 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큰 어떤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더욱더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학, 과학, 융합 정보 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창의인성 평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그죠? 근데 수학 융합 과정이죠. 요거는 초등학교 3학년만 수학 융합 과정이에요. 뭐만 봅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만 봅니다. 배점 80점. 미술은 실기평가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 8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여기서 보면은 지원 학년으로 구분하면 조금 더 쉬운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필만 봅니다. 지필.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만 봐요. 지필. 그 다음에 나머지 미술 말고 수과학 융합 정보는 지필이랑 면접을 같이 봅니다. 만약에 여기 발명 과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지필과 면접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이 이제
융합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3학년만 지필평가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심층 면접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창의 인성. 창의 인성 평가 이렇게 서논술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면접 문제랑 사실은 결은 같아요. 문항수도 같고요. 창의인성 평가 이제 두 문항 나오거든요. 두 문항. 두 문항 나와서 한 문항은 인성, 한 문항은 이제 사고력, 지식적 지식은 아니고 이제 문제 잘 푸느냐. 요두 문제 나와요. 인성 관련된 문제는 이제 해마다 뭐 비슷비슷한 거 나옵니다. 뭐 친구들이랑 어떤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 유형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날짜별 일정 여러분 뭐 스케줄 관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그 대비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에듀포인트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대학보다 영재교육원 일단 그 선발, 1차 선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일정을 늦춰서 11월부터 11월 3일, 11월 10일, 17일, 24일 이렇게 총 4회 일정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만 지금 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초3 융합반, 과학반, 수학반.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매년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융합반은 당연히 수학과학 문제가 함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수학반은 수학만, 과학반은 과학 셋, 수학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도 이거 뭐 알면 그 뭐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또 이제 기출 문제니까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 지금 충분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강의이고요. 그러면 또 친구들이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대비 방법, 에듀포인트 오프라인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진행하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인데 이런 교재로 진행을 하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인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 강의가 아니고 녹화된 강의 영상과 교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신청하시면 교재는 택배로 보내드리고 강의 동영상을 보내드리고요. 최근 5년간 둘레 5년간 최근 5년간 이거 최근 5년 아니고 최근 6년간인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2019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2019년. 2019년부터 작년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싹 다 모아서 풀이하고 그 교재, 문제랑 그 풀이 영상을 같이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고 자신이 푼 내용과 저의 설명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걸 먼저 수업을 듣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안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일반 교재에서 찾아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이 시험 대비가 되겠지만 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먼저 듣고 다른 교재를 찾아서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직접 신청하셔야 되니까요.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고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뭐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대비 방법. 세 번째.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생각도 없고요. 선생님의 자료를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일반 교재 한 권 정도로만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3학년 융합과정은 수학 문제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의 공제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집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재 모의고사 안쌤 맛있는 영재 모의고사 제가 여기다가 띄워놨고요. 요 교재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재 안쌤이 만드신 교재인데 요것도 괜찮고 뭐 제가 만든 교재도 있거든요.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도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모의고사 교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게 최신 교재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의 비중이 높으니까 이렇게 학년별로 맞춰서 파이널 50지 한 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교재 아주 예뻐 보이죠? 예, 제가 쓴 교재예요. 어, 이 수학은 제가 쓴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 풀다가 어렵다 그러면은 뒤에 뭐 해설지도 있겠지만 제가 진행한 저자 직강 제가 진행한 강의도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강의 영상을 또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정보과정을 지원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요 책, 지금 요 책을 보면 요 책의 구성이 이게 두 권 구성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정이고 나머지 한 권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등 과정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출판사랑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재가 3, 4학년용 교재이보다는 얘가 4, 5이고 이 다음 교재가 중등 요렇게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팔아야 되니까 3학년을 넣자라고 이렇게 출판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 제 책이거든요. 이거 제 책이에요. 이거 페이지 펼쳐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바로 제가 이 교재를 쓰면서 힘들었던 점을 써놨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융합정보를 준비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이 교재 3, 4학년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 저자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학생들 수준에 맞게 추천을 드린 거고요. 6학년 수학, 6학년 과학 역시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과 수학 같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과학의 비중이 높으니까 이것도 파이널 50제 수학, 파이널 50제 과학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쓴 교재입니다. 네. 깨알 홍보. 어, 소심한 자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뭐 시간적인 어떤 뭐 그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와서 만나서 선생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오프라인 특강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회로는 좀 적은 것 같다. 더 많은 문제를 한번 접해볼까? 그러면 이런 기출 문제 제가 모아서 꽉꽉 채워서 가득 채워서 교재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 뭐 총 6개의 6년 6개 연도 맞죠? 6개 연도의 기출 문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도 있으니까요. 직접 학원에 오지 않고서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기존에 있는 책 중에 보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조금 더 교재에 묶어놓은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가시거나 거기 이제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온라인 그 강의 신청 사이트가 있는데 쇼핑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쌤에듀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영재교육원 대비 강의가 학년별로 묶여져 있어요. 두 권짜리, 뭐 세 권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각각 한 권씩 강의도 있는데 제가 쓴 책, 제가 진행한 강의는 여기 가면은 이제 강의를 이제 스트리밍 하거든요. 거기서만 볼 수 있는데 제가 진행한 강의는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강의 영상 파일을 그냥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강의 수강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비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그죠? 네 번째 방법, 여기 가서 적절한 강의를 한번 찾아본다. 자, 이런 식으로 영재교육원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지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영재교육원에 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 우리 친구는 영재가 아니라도 충분히 영재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어, 타고난 것보다 만들어지는 것이 크니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게 늦은 거 아니다. 항상 지금 준비하면 늦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경우도 있지만 영재교육원은 그렇지 않다. 다들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우리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과 영재교육 뭐 분야와 그다음에 진행하는 선발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다음에 이제 떤 식으로 선발이 진행되는지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을 직접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총 네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은 따로 녹화 진행하지 않고 바로 제가 여기까지 녹화 끊고 진행할게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